네, 안녕하세요. 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 지원의 문현경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을 둘러싼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 삼포 세대가 있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세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 여유롭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현명하게 결혼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삼포 세대는 결혼 꼭 할 수 있을까? 꼭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하는 순간인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2030 세대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4,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비용은 전세금, 즉, 이 각자 이 부부가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결혼을 하는 데 드는 어떤 주거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거품 없이 간소하고 개성 있는 결혼으로 그들만의 결혼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자, 이런 평균 결혼 비용의 절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 아이 셋의 부모가 되어서 더없이 행복하다는 부부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축의금 대신 편지를 주고받고 셀프 사진 촬영을 하고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서 현명하고 또 편안하게 자신들만의 결혼을 이끌어가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것,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가 아주 부담스러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 변화와 함께 한국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한 가족을 둘러싼 사회 변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를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슈는 무엇일까요? 자, 뉴스를 틀면요, 저출산이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또 사회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이 사회 인구 구조에 이 노령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노인 인구들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자,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학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으로는 이 의학기술의 진보와 사회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이제 정년기, 이제 임신 가능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임신과 출산의 그 의학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그 저출산 그 임신을 늦추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고령화 현상 역시 질환 예방이나 치료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가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의 포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역시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그 측면에서 이런 그 저출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령화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누가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또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노인들이 고립감,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우리 가족을 둘러싼 사회 변화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통과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뭐 요즘에는 뭐 스카이프나 뭐 이 페이스북 무슨 뭐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과 많이 교류하는 현상들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노동시장에서도 그리고 결혼시장에서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 문화와 인종 구성이 다양해지고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여성,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자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외국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에서의 어떤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그 세계화가 또 가족 안에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으로 꾸준히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이 새로운 과학기술, 뭐 요즘에는 AI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새로운 세대를 열고 있고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가족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의 가족에서도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와 관련된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둘러싼 사회 변화로 생각해 볼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 등이 우리 그 환경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죠. 이런 그 환경의 문제는 단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의 경제 성장 시대의 공업화 과정에서 대기 오염, 해양 오염, 각종 쓰레기 등의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죠. 이런 환경 문제들이 이제는 미세먼지, 그리고 신종 감염병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인간의 삶의 질,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모두 코비드 19을 겪어온 세대이죠. 이때 여러분들 인간관계 어땠습니까?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사회적인 어떤 교류가 많이 줄어들면서 가족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교류가 조금 약화되면서 그 시기에 통계치로 보았을 때 한국의 출산율과 혼인율도 많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그 환경 문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 인간관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소비의 주체로서 가족들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지속 가능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 한국의 가족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 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통계 수치와 관련돼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국의 결혼과 가족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가족 형성 및 해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 그 수업을 열면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혼인율, 그리고 초혼 연령 증가에 따른 만운화 현상을 그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성, 그리고 해체와 관련된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이 세 가지: 혼인율 감소, 자, 그리고 초혼 연령 증가에 따른 만운화, 그리고 이혼 양상의 변화,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20대에 접어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 통계 수치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연도별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혼인 건수는 파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970년에서 2021년으로 가는 그런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혼인의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에서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조혼인율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도별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연령이 그 첫 번째 결혼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혼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만혼화 현상은 단기간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1998년에 경제위기 이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성연령별 혼인율, 성별 평균 초혼 연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에 남자들이 20세에서 24세, 30에서 34세, 40에서 44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 비율로 결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요 시기에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2021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30에서 34세경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성별 평균 초혼 연령도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2001년에서 2021년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초혼 연령이 변화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청년 실업과 취업난의 가중으로 인해서 경제적 기반이 닦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초혼 연령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라면 20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 29 전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압박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30대 아니면 40대까지도 연령이 천천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리고 기반이 되었을 때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혼 정년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초혼 연령 상승은 만혼화 그리고 미혼율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차서 결혼하는 만혼화 현상이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성별 미혼 인구 비중으로 그 현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현재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인구의 비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서는 30대 중심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4.1%, 남성의 경우에는 9.5%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2020년을 보면 거의 남성의 경우 50.8%, 여성의 경우 33.6%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원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반이 닦아져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결혼 정년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건데요. 통계 수치로 보면 한 30년의 어떤 시간차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30대의 어떤 미혼 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혼율 그리고 이혼 양상의 변화가 또 큰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혼 연령과 마찬가지로 이혼율, 이혼 양상의 변화에서도 이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요. 평균 이혼 연령을 살펴보시면 2001년경에는 40세와 36.7세경에 이혼을 한다라고 보시면 2021년에는 46.8세와 50.1세경의 평균적인 이혼 연령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혼도 조금 연령대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늦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이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예측을 조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연령과 관련돼서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혼율, 이혼 양상의 변화에서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을 보시면 약 17.3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기간은 10년 전 대비 4.1년 증가한 추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이혼의 양상의 변화에서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미만인 이혼은 감소하고 있고요.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이혼은 10년 전에 비해서 2.2배에 달한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측면은 중년 세대의 이혼 증가의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나이가 결혼의 연령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지속하는 시간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이혼을 하는 그 시점도 늦어지고 있고, 또 중년 세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이혼, 즉 황혼 이혼, 그레이 디보스도 드물지 않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의 그 이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 노년층의 이혼도 발생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결혼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 노년층도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혼의 증가는 재혼율과도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01년에서 2021년까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재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2001년에는 14.7% 정도가 재혼을 하는 것이었다면, 재혼율의 그 퍼센터지였다고 하면 2021년에는 16.1%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성의 경우에도 재혼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결혼의 모습은 이렇게 결혼의 형성의 시기, 그리고 이혼의 시기와 더불어서 이혼의 연령 증가, 그리고 재혼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죠. 자, 두 번째, 가족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형성하고 결혼이 해체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시 재혼을 하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구 구성과 규모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소규모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구가 지금 3세대, 2세대, 1세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라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소, 소규모화, 그리고 1인 가구에 나타나는 1인 가구가 새로 큰 우리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가족의 규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세대 구성별 가구 구성 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세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연령 구성,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성되는 어떤 가족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1세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 3세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독특한 모습이 이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보시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1인 가구인데요. 과거의 1인 가구라고 하면 홀로 사는 노인을 중심으로 독거 인구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혼자 사는 사람들은 원래는 3세대, 2세대, 1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다가 세대가 분리되고 또 이 부부 세대만 남고 있다가 아니면은 둘 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어떻게 보면 사망하는 그 가운데서 독거 인구로 지금 1인 가구가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은 현재의 1인 가구는 연령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1인 가구 연령대별 비중을 보시면 20대, 30대, 40, 50대, 60대, 80대까지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그 1인 가구의 연령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또 그들만의 어떤 그 연령별 그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 사연, 그리고 왜 이 1인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노인 가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가구 중에 노인 단독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 노인 부양 문제와 관련돼서도 아주 큰 이슈 다시 다룰 것입니다만 노인 가구의 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또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노인의 그 독거하고 있는 비율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노인 부부들만
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48%에서 58%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노인 가구는 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시면 노인들이 그 두 가구가 단독으로 가족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노년층에서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만큼요. 자, 이런 측면은 우리 사회적인 규범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이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차 이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역시도 한편으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가구 구성에 대한 사회적 선호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의 어떤 노인 모습과 지금 현재의 노인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회 변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편리한 어떤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사회적인 인식 변화 와 관련된 또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의 변화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모습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어떤 만혼화, 그리고 이혼의 모습, 그리고 재혼, 이런 모습들과 지금 뭐 노인 부양의 문제, 뭐 노인 가구의 단독 가구의 형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형성, 그리고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의 패턴,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시각,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통계의 어떤 그 수치에 근거하여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원의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족 가치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여러 통계의 수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결혼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한 통과 의례라고 우리가 보았었죠. 예를 들어서 성인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나이가 차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어떠한 뭐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는 무조건 낳아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인식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은 선택으로 보는 방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 다 확인하였죠? 1인 가구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혼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데이트는 하지만 결혼은 글쎄요, 때가 되면 이 사람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데이트를 하면 그 사람을 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도 굉장히 많이 강했던 것 같은데, 이 남녀가 만나고 또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한 후에는 당연히 결혼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통과 이래처럼 이루어지는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선택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통계청 사회조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견해에 대해서 답변한 그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998년에는 여성의 67.9%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남성은 78.5%가 결혼은 해야 한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2018년에는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2018년에는 여성의 40.5%, 남성의 50.3%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결혼 무조건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인식에서 결혼은 좀 글쎄요,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인식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인식도 약간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이 견해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조사에 따르면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이 동거의 개념이죠. 꼭 결혼을 해야만 같이 사는 것 아니지 않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동의,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반대한다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았을 때 거의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에서 동의의 비율이 65.2%로 지금 2022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65%가 나타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결혼하면 꼭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2022년에 65% 정도가 지금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동거나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야 한다는 응답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혼에 대한 견해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2020년에는 30.2%, 22년에는 20.7%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17.3%에서 14.9%로 또 내려오고 있네요. 자, 이런 측면을 보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인식이 아주 융통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역할 태도와 가사 분담 태도 양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내에 남녀와 얌녀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가치관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점차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가족 내의 양성 평등적인 모습을 보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남자는 이래야 된다, 아니면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역할의 변화가, 역할의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만일 결혼을 하신다면 나는 남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여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자, 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니면 저도 좀 어떻게 보면은 합의된 어떤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 구분이 과거에는 있어 왔었는데요. 점차 양성적인 그 평등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요. 2022년의 경우에 64.7%의 남녀들이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하였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 인식 자체에서는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아니다. 남자가 뭐 어떤 모습을 해야 되고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35% 정도는 있지만 공평하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65%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지금 그 가사 분담에서는 아내가 주도한다라는 응답이 75%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사 공담을 그 아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20.5%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 가사 분담의 공평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실제 가사 분담 사이에서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분담을 하면 좋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지만 또 실제 지금 현상을 들어보면 지금 실제적으로는 아내가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제 그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가 그 양성평등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실제 가사 분담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아내가 주도하는 모습과 그 남편이 주도하는 모습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노인 단독 가구의 모습 우리 같이 살펴보았었는데요. 부모는 누가 부양해야 되는가라는 그 견해에서 이 가족이다, 정부다, 사회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 아니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응답의 비율이 지금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가족이 지금 돌봐야 된다. 그리고 정부, 사회가 같이 나눠서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은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응답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2년도 기준으로 노부모 돌봄이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3.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7%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10%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응답이 62.1%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 가구 유형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 노인 독거에서는 37%가 사회보장제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44%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2020년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가 28.3%, 본인과 사회보장제도가 26.6%, 본인 스스로가 34.5%로 점점 더 다양해지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는 점차 정부, 국가의 도움과 더불어서 자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여러분들이 부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국가와 사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렇게 노부모의 부양 태도에 대한 변화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더불어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가족의 변화로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 한국 가족이 한국 가족의 생애 주기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기간은 줄어들고 양육기의 중노년 부부가 둘만 남아서 함께 보내는 빈둥지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이 어떤 의미냐면 가족이 해체되고, 해체라고 할까요? 이제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족을 키우고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 중노년기에 부부만 남아서 생활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예전에 여러분들 저의 그 가족의 모습도 저는 이제 그 오빠와 여동생이 3명이 지금 이렇게 형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저희 부모님의 세대로 보면 이 가구가 독립을 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지잖아요. 막내 동생까지.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아이를 하나만 놓는 그런 시기도 많이 늘어나고 또 독립을 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중노년기에 가족들이 남아서 두 가족만 생활하는 빈둥지 시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이제 소가족화 현상이라고 해서 가족 규모의 축소,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가족 생애 주기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소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독신 가구, 무자녀 부부,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가족 기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거의 농경시대에 가족 안에서 자급자족했던 생산, 소비, 교육, 오락, 종교적 기능 등이 대폭 축소되고 있고, 가족의 소비 기능, 정서적인 유대 기능, 여가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뭔가 생산을 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오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족 내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졌다가, 자, 이런 가족 내에서의 생산 기능은 어떻게 사회로 나아가게 되고요. 가족은 소비와 그 다음에 정서적인 유대, 여가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의 어떤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부간의 친밀감 그리고 애정의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면서 이런 가운데서 또 소가족화, 맞벌이 증가, 이혼율 증가 등에 따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면서 어린 자녀와 노인, 장애를 가진 가족원에 대한 보호를 사회와 국가가 분담해야 되는 제도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돌봄 기능을 사회로 이렇게 이양하는 이런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죠. 자, 그리고 산업화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직업 중심의 잦은 지리적인 이동, 개인주의의 확산, 변화하는 경제 환경, 자유로운 선택 보장 등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빠르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와 함께 혼전 동거, 독신, 국제 결혼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졌으면서 자발적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과학기술의 발전,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 변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한국 가족들이 가족 생애 주기가 변화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 기능과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변화와 함께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통계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변화 양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가족과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